이 이야기는 카즈야가 할아버지에게서 깊은 지혜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할아버지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한다. 가족의 유대감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의 가족은 이미 큰 상실을 겪었고 카즈야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이제 카즈야와 할아버지만이 남았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카즈야에게 자신이 떠난 후 자신의 가족을 꾸리라고 격려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말을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카즈야는 완전히 혼자가 된다. 환상의 평행 세계에서 한 왕국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믿고 영웅을 소환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소환 의식을 신중히 준비하며 그들은 계획을 실행한다. 한편 카즈야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신비로운 포털이 나타난다. 그것은 그를 이 환상적인 세계로 열고 이동시킵니다. 그는 믿기 힘든 놀란 제사장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소환 의식이 실제로 성공했다는 것을 왕 앞에 나선 카즈야는 그들의 부름에 응답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반발하며 자신이 원치 않게 끌려왔음을 강조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화를 내기 전에 왕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왕은 그들의 세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란디아,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광대한 초대륙입니다. 인간, 엘프, 드워프, 드래고뉴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많은 나라가 그 풍경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10년 전 악마의 영역으로 알려진 무서운 균열이 대륙의 북부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괴물들이 쏟아져 나와 북부 영토에 광범위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랜드카오스 제국은 이 악마의 침공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협력하여 대응했습니다. 악마계에 대한 타격대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했다. 그들의 연합 시도에도 불구하고 침공은 참혹하게 실패했고 대부분의 국가 군사 자원을 소진했다. 결과적으로 이 나라들은 이미 대륙의 3분의 1을 점령한 악마 세력을 막을 힘이 없다. 악마 세력은 이미 대륙의 3분의 1을 점령했다. 왕은 왕국의 상황을 설명한 후 재정적 어려움을 밝힌다. 그의 고백이다. 엘프리던 왕국은 악마계에 맞서기 위한 군사 지원 대가로 대혼돈 제국에 지불금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왕국은 현재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그들의 절박한 해결책은 제국에 보낼 수 있는 영웅을 소환하는 것이었다. 일종의 대가로서 왕국 이름은 엘프리던이며 왕의 이름은 알버트 엘프리던이다. 그의 이름이다. 새로운 상황이 궁금해진 카즈야는 영웅의 본질에 대해 묻는다. 총리인 마르크는 영웅이란 새로운 시대를 이끌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리더가 될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카즈야는 이 상황에 완전히 당황하며 잠시 도망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는 곧 그런 시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해야 함을 인지한다. 그는 자신의 의존성을 인정한다. 카즈야가 영웅 소환의 빈도에 대해 묻자 이는 매우 드문 일임을 알게 된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마지막 영웅은 500년 전에 소환되었다. 자신의 독특한 위치를 인지한 카즈야는 전략적으로 왕국을 도우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재정을 검토하고 국가의 힘을 재건하는 일을 맡아 사실상 자신을 필수불가결하게 만든다. 그는 자신을 필수불가결하게 만든다. 며칠간의 집중회의와 계획 후 알버트 왕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회의를 소집한다. 모두를 놀라게 하는 회의를 소집한다. 예상치 못한 전개로 왕은 퇴위 선언을 하고 카즈야를 후계자로 지명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는 딸 리시아를 카즈야와 약혼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카즈야와 이 발표는 카즈야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즉각적인 권력 이양 소식은 왕국의 여러 공장령에 신속히 전달되었다. 각지의 공장령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리시아는 즉시 군대를 떠나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과 맞선다. 상의 없이 약혼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그들을 강하게 비난하며 왕위가 탈취되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아버지 알버트는 이 결정이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시킨다. 자신의 의지로 그는 리시아에게 카즈야를 만나 약혼에 대해 더 이야기하라고 지시한다. 리시아는 사무실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힌 카즈야를 찾는다. 대화 중 카즈야는 자신이 왕위를 영구히 유지할 생각이 없다고 솔직히 말한다. 영구히 유지할 생각이 없다고. 그의 계획은 몇 년간 일하다가 은퇴하는 것이다. 그는 리시아에게 약혼을 취소할 선택권도 주며 그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흥미로운 반전으로 카즈야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힌다. 제국에 보내기 위해 그는 나라의 보물들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가장 귀중한 물품들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공개 관람이 가능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하며 마법 아이템들은 잠재적 무기로 분류되어 신중히 다뤄야 한다. 전략적으로
그는 원조 자금을 제국에 보내는 날을 마지막 날로 정한다. 마지막 날에 보내기로 결정한다. 카즈야는 리시아에게 나라의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전하며 왕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 사제가 카즈야에게 다가와 마법 시험을 요청하며 이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한다. 영웅은 마법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즈야가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방으로 데려가서 카즈야는 유물을 만지라고 지시받습니다. 밝은 빛이 나면 마법적 친화력을 의미합니다. 유물을 만지자 카즈야는 자신이 정말로 마법 능력을 갖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능력을 갖게 된 그는 새로 얻은 마법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의 자율적 의식을 가진 자신을 만들어 서류 작업과 기타 업무를 돕게 합니다. 그는 이 마법 복제체들을 장난스럽게 살아있는 폴터가이스트라고 이름 붙이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카즈야는 리시아에게 숨겨진 재정 자원을 찾기 위한 계획을 공유합니다. 아마도 과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한 귀족들을 조사함으로써입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를 위해 카즈야와 그의 관계자들이 문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동안 나머지 그룹 리시아를 포함한 사람들은 지쳐서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리시아는 카즈야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자신의 현재 임무를 완료했다고 알려준다. 그가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냐고 묻자 그녀는 거절하고 대신 그에게 쉬라고 권한다. 잠 못 이룬 밤 이후에 카즈야는 나중에 잘 것이라고 말하지만 먼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 먼저 그는 리시아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한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카즈야만 아는 목적지로 향한다. 여행 중 리시아는 카즈야의 과거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묻는다. 혹시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냐고. 카즈야는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답한다. 그 후 그녀는 은근히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묻고 그는 다시 부정한다. 카즈야는 집에 빨리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카밭에 도착하고 카즈야는 왕국의 식량 부족의 근본 원인을 밝힌다. 그는 설명한다. 엘프리덴이 상업용 작물 특히 목화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식량 생산보다 그 나라가 목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고 필수 식량 작물을 포기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이 목화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엘프리덴 목화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고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 리시아는 자신의 무지함에 부끄러워하지만 카즈야는 자비롭게 그를 위로한다. 그는 그녀가 결국 나라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이 중요한 통찰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적 근본 문제를 보여줌으로써 그는 그녀가 왕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길 바란다. 나중에 카즈야와 리시아는 성의 일꾼들과 경비원들이 있는 같은 홀에서 식사한다. 그는 왕국의 현재 재정적 제약을 강조하며 호화로운 식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카즈야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개혁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식사 중에 왕실 경비대장 세루 루드윈 아크스가 다가온다. 리시아가 그를 카즈야에게 소개한다. 아크스가 개혁 진행 상황을 묻자 카즈야는 솔직하게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는 현재 관리들이 노령임을 지적하며 변화를 실행할 정고 역동적인 신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리시아는 시민들이 궁중 행사를 볼 수 있는 홀로그램 투사기인 크리스탈 캐스트를 이용해 인재를 모집하자고 제안한다. 카즈야는 이 기회를 잡아 왕국 전역에 메시지를 방송한다. 그는 모든 부족과 배경에 재능 있는 인재들을 부르며 어떤 재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의 포용적인 초대는 시민들이 준비하고 수도로 여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잠재적으로 왕국에 봉사하기를 열망한다. 왕국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이 판타지 세계의 사람들은 카즈야가 본래 알지 못하는 언어를 쓰지만 그는 소환 의식 중 신비롭게 전해진 지식 덕분에 그들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 소환 의식 중 리시아는 자신의 방에서 카즈야와의 대화를 깊이 되새긴다. 그가 약혼을 끝내려는 의지와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에 괴로워한다. 전략적으로 그녀는 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해결책은 카즈야와 가정을 꾸려 그를 이 세계에 묶어두려는 것이다. 그녀는 카즈야가 왕국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지도자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있을 수 있다고. 그녀의 사색은 하녀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러 오면서 중단된다. 왕이 자원한 신병들 중 가장 뛰어난 이들을 기리는 의식을 주최한다. 자원한 이들 중에서 많은 지원자 중 극소수만이 왕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이 행사는 크리스탈 캐스트를 통해 왕국 전역에 방송될 것이다. 의식이 시작되고 첫 번째 후보로 성스러운 숲 출신의 암흑 엘프 아이샤 우드가드 부인이 소개된다. 카즈야는 자신의 마법 생명 폴터가이스트 능력을 활용해 엘프들에 대해 빠르게 조사하며 그들이 군사적 기량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장 뛰어난 전사인 아이샤는 대담하게 아직 왕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라고
그녀는 숲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즉 나무가 심하게 희박해지고 새로운 성장도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카즈야는 깊은 이해를 보여주며 나이든 나무들의 넓은 수관이 어린 나무들이 필요한 빛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설명한다. 햇살. 그는 오래된 나무를 제거하여 새 성장의 공간을 만들 것을 조언한다. 그의 지혜에 감탄한 아이샤는 즉시 절을 하며 카즈야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다. 그녀는 그를 축복받은 지혜로 여겨 어떤 명령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그는 다음 후보는 뛰어난 미모와 매혹적인 노래 실력으로 유명한 준도마 부인이다. 카즈야는 그녀에게 노래를 부탁한다. 그는 휴대폰으로 곡을 재생하며 반주를 한다. 준도마는 따뜻한 감동을 주는 공연으로 모두를 사로잡으며 카즈야를 포함한 관객 모두를 매료시킨다. 포트 마을의 폰초 파나코타 경이 등장하는데 그는 엄청난 식탐을 가진 뚱뚱한 남자이다. 왕국의 모든 요리를 맛본 것으로 소문난 폰초는 즉시 카즈야의 관심. 왕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온 나라를 놀라게 한다. 사람들은 폰초 같은 사람이 선택될 수 있다면 자신들도 왕국의 소중한 독특한 재능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하쿠야 관민경이 불려 나오는데 그는 비할 데 없는 지식과 기억력으로 유명하다. 카즈야가 그의 독서 취향에 대해 묻자 하쿠야는 자신에게 취향이 없다고 밝힌다. 특정 장르. 사서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하쿠야는 정중히 거절하며 신하로서 봉사하고 싶다고 표현한다. 그는 카즈야의 지혜를 신중히 평가했고 그를 합당한 통치자로 여긴다고 설명한다. 하쿠야는 특히 폰초를 받아들인 카즈야의 결정을 칭찬하며 그것이 왕의 차별 없는 태도의 증거라고 본다. 그는 폰초가 당장 유용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카즈야의 선견지명이 그를 데려오는 것은 왕국의 잠재력에 대한 더 넓은 비전을 보여줍니다. 감명을 받은 하쿠야는 나중에 자신의 방에 방문하도록 초대합니다. 나중에 밝혀지기를 하쿠야는 왕국의 총리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검은색으로 최종 후보는 신비한 늑대의 토모의 누이 부인으로 동물과 소통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카즈야는 현재 왕국에 신비한 늑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토모에가 난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모든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왕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토모에가 다가와서 속삭이듯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할 때까지 의식이 끝난 후 카즈야는 토모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그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먼저 관계자들에게 그녀와 왕의 대화가 들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민감한 정보가 크리스탈 방송을 통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토모에는 놀라운 만남을 폭로합니다. 그녀는 채소를 따다가 숲에서 악마를 만났어요. 이 악마는 개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마치 악마 군대의 정찰병처럼 보여졌어요. 사실 이 악마는 다가오는 위험 때문에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했어요. 이 계시는 충격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일 수 있어요. 왕은 토모에가 악마와 소통하는 능력에 엄청난 잠재력을 인정했어요. 이것이 인간과 악마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만약 다른 나라들이 그들이 악마와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연합하여 엘프리든 왕국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토모에의 안전이에요. 카즈야는 지금 당장 토모에가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명확히 말했어요. 그녀의 특별한 재능이 전략적으로 매우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카즈야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경비를 배치하자고 제안하자 마르크스 총리는 이 방법에 반대했어요. 평범한 사람에게 경호원을 배치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이 원치 않는 관심과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마르크스는 우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카즈야는 법적으로 토모에를 입양해야 한다. 이것은 그녀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성으로 거주할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준다. 성에 처음에 토모에는 난처해하며 난민 캠프에 있는 가족을 걱정한다. 왕은 이 걱정을 빠르게 해소하며 그녀의 온 가족이 성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녀를 안심시키며 입양 계획은 아직 엄격히 비밀로 유지된다. 즉각적인 실무 조치로 토모에는 왕국의 말들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이 역할을 기꺼이 수락한다. 이 배치는 그녀에게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동시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안전하게 만든다. 보호받으며 판초는 왕국 곳곳에서 식량을 모으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다. 신속하게 왕의 왕실 와이번을 이용해 이동한다. 카즈야는 크리스탈 캐스트를 사용해 왕국 시민들과 소통하며 식량 부족 문제를 직접 언급한다. 그는 현재 식량 부족에 대해 사과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동안 임시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다. 왕국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를 모았고 카즈야가 직접 그 낯선 재료들을 어떻게 조리하는지 시범을 보인다. 낯선 재료들이다. 해산물부터 시작해 카즈야가 요리를 시작하고 심사위원들이 조리 과정을 지켜본다. 조리 과정을 심사위원들은 이미 요리에서 나는 군침 도는 향기에 감탄한다. 요리가 완성된 후
심사위원들은 맛을 보고 즉시 이 음식이 먹을 만한 수준을 넘어 맛있다고 선언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흥분이 일어나고 자신들이 잡은 해산물을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맛있는 요리로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하기 시작한다. 요리 시연을 확장하며 카즈야는 다음으로 나무 뿌리를 준비한다. 그는 소금, 설탕 등 다양한 재료를 능숙하게 사용해 뿌리를 먹기 좋은 요리로 변신시킨다. 폰초는 삶은 거대 메뚜기라는 독특한 요리를 소개하며 프레젠테이션에 기여한다. 심사위원들은 이 이색적인 음식을 시식하고 매우 만족해한다. 다음 요리 시연에서 폰초는 점액 요리를 소개하며 요리에 사용할 점액을 준비하는 복잡한 과정을 설명한다. 점액이 액체 상태로 남지 않도록 하려면 핵을 쳐서 점차 단단해지게 해야 한다. 폰초는 슬라임을 국수 크기로 자른 후 끓이는 시범을 보인다. 다양한 양념과 함께 처음에는 카즈야조차 점액 국수를 맛보는 것을 망설인다. 하지만 마침내 요리를 맛본 그는 예상보다 훨씬 맛있다는 사실에 기분 좋게 놀란다. 심사위원들은 열광적으로 동의하며 점액 국수 요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면에서 요리 방송은 시민들이 앞으로의 요리 시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초대하며 마무리됩니다. 초대합니다. 일주일 후 마르크는 하쿠야와 함께 왕좌의 방에서 왕을 만납니다. 마르크는 이전 왕이 퇴위한 이후로 자신이 현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쿠야를 후임자로 추천하며 그의 폭넓은 지식과 왕을 효과적으로 섬길 잠재력을 칭찬합니다. 마르크는 왕국의 재정 상황 때문에 은퇴 연금 지급을 미루는 것도 제안합니다. 카즈야는 이 계획에 동의하며 하쿠야의 임명은 나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카즈야의 피로를 인지한 하쿠야는 왕이 잠시 쉬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카즈야는 처음에 왕국의 현안 때문에 거절한다. 그러자 하쿠야가 영리하게 타협안을 제안한다. 카즈야가 하루 휴가를 내어 리시아와 데이트를 하며 유대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안전을 위해 아이샤가 동행할 것을 권한다. 카즈야는 결국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이 제안은 왕의 안녕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조언자들이면서도 은근히 그의 개인적인 관계를 격려하고 있었다. 카즈야는 리시아와 아이샤가 치열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들의 전투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만약 그렇다면 성을 파괴할까 봐 걱정돼. 그들은 계속합니다. 그는 훈련을 중단시키고 리시아와의 데이트 계획을 알린다. 아이샤가 호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익명을 유지하기 위해 변장을 하자고 제안한다. 세 사람은 군사학교 학생으로 보이도록 조심스럽게 변신한다. 그들의 진짜 정체를 숨기며 그들은 성곽마을로 향해 그 지역을 느긋하게 둘러본다. 배가 고파지자 카즈야가 주나가 일하는 카페에 가자고 제안한다. 카페에서 카즈야는 암호 같은 말을 사용해 자신들이 잠복 중임을 주나에게 알린다. 주나는 재빨리 이해하고 그의 이름 대신 성으로 부른다. 주나는 그들에게 슬라임 국수를 내놓으며 그 요리에 예상치 못한 인기를 드러낸다. 슬라임 국수 레시피는 왕국의 식량 부족 시기에 저렴한 음식 옵션이 되었고 사람들은 왕에게 또 한 번 요리 시연을 요청하고 있다. 대화 중에 리시아가 그들의 세계에서 결혼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밝힌다. 그들의 세계에서 그녀는 무심코 자신은 최대 8명의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그들의 세계 주간이 8날인 것과 일치한다. 그녀의 조건은 간단하다. 그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카즈야를 혼자 갖고 싶어 한다. 그 후 리시아가 가족사를 이야기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전 왕의 딸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의 왕이 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으로 일부일 처제를 선택했다. 카즈야는 리시아의 아버지인 알버트 테임이 왕가의 결혼으로 들어왔음에도 왕위를 포기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리스아는 알버트가 어머니의 전폭적인 동의 없이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엘프리덴의 군사 구성을 살펴보자. 조지 카민 공작이 지휘하는 육군은 4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엑셀월터 공작 부인이 이끄는 해군은 1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카스터 바르가스 공작이 지휘하는 공군은 1000명으로 가장 적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공군은 놀라운 전력을 자랑하는데 한 명의 와이번 기사단원이 보병 100명과 맞먹는다고 전해진다. 왕국은 또한 금지된 군대인 왕실 경비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직접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전에는 용병 군대가 왕국을 위해 복무했지만 카즈야는 순전히 금전적 동기로 움직이는 병력은 더 유리한 제한이 생기면 쉽게 배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특히 이 금지된 군대는 새 공장령 군대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왕국의 독특한 형성은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경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그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정치적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공작들은 서로 다른 종족에서 전략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요한 안전장치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왕이 폭군이 된다면 다른 공작령들이 신속히 연합하여 그를 폐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메커니즘은 공작들이 카지아의 소환을 집단적으로 무시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대화 중에 그룹은 우연히 근처 테이블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간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여자아이의 외모는 그녀가 신비로운 여우임을 즉시 알립니다. 카지아는 그녀를 신비로운 늑대와 혼동하지 말라는 주의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리시아는 그 남자아이를 할버트 마그나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저명한 마그나, 가문의 장남이자 군대에서 유명한 기수입니다. 주나는 그 여자아이, 카에데 폭시아가 카페의 단골 손님이자 금지된 군대에서 복무하는 마법사라고 덧붙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충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드러냅니다. 할버트는 카르마인 공작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공작들이 그를 싫어하기 때문에 왕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카에데는 그런 계획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며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 나라 아미도니아 공국이 내부 분쟁을 조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강조한다. 아미도니아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고. 그녀는 아미도니아가 내전이 일어날 경우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들의 왕국에서 하쿠야는 이전에 카지아에게 지정학적 환경과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위협. 그는 특히 아미도니아의 전략적 이익을 강조하며 이웃 공국이 이전에 그들의 영토 일부를 차지했던 사실을 밝혔다. 이웃 공국이 이전에 그들의 영토 일부를 차지했던 사실을 밝혔다. 아미도니아의 최적 전략은 공작들과 왕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 결과 발생하는 내부 혼란을 이용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내부 혼란을 이용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하루바트가 하루바트에게 꾸짖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카지아는 두 사람에게 다가간다. 왕을 알아보고 카에데는 하루바트가 체포될까 두려워한다. 대신 그들은 궁전으로 초대받고 카에데는 솔직하게 근본적인 긴장 상태를 드러낸다. 그 긴장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녀는 할버트의 용서를 간청하며 그가 어리고 단지 열심히 하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자신을 증명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의 오랜 우정을 강조한다. 카지아는 현명하게 할버트에게 조언하며 그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지적한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면 할버트가 카에데와 싸워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카에데와 싸우는 것. 그녀는 금지된 군대에 있고 그는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상대 군사력. 이 냉정한 시각은 할버트로 하여금 이전 결정을 재고하게 만든다. 이 만남 이후 카지아와 리시아는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 현장. 카지아는 사랑하는 사람과만 결혼하겠다고 솔직히 선언하며 리시아의 그에 대한 감정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 카지아는 이어서 흥미로운 마법 능력을 드러낸다. 그는 3개 이상의 자율의식을 조종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를 옮길 수도 있다. 그의 생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마스코트 의상으로 의식을 전환한다. 곧 할버트의 아버지 글레이브가 왕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왕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왕좌의 방에서 그는 아들의 반항적인 행동에 사과하며 이미 할버트를 꾸짖었다고 확인한다. 할버트를 꾸짖었다고 확인한다. 카지아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단호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 그는 카에드를 왕실 경호대의 직원으로 전보하고 할버트를 금지된 군대에 재배치하여 카에드를 지원하도록 한다. 카에드를 지원하도록 한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글레이브는 왕과 논의할 비밀 사항이 있다고 언급한다. 논의할 비밀 사항이 있다고 언급한다. 카지아는 방을 비우고 아이샤가 문에서 경비를 서며 개인적인 대화를 위한 환경을 만든다. 개인적인 대화를 위한 환경을 만든다. 이 판타지 세계에는 6가지 원소 마법 유형이 존재한다. 불, 물, 땅, 바람, 빛, 그리고 어둠. 각 원소는 독특한 마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흥미롭게도 어둠은 문자 그대로 어두운 마법을 나타내지 않지만 오히려 첫 5가지 요소에 맞지 않는 비전문 마법의 범주로 작용합니다. 군대 모집은 체계적인 요소 배정에 따릅니다. 바람 정령은 공군에, 불 정령은 육군에, 물 정령은 해군에, 땅 정령은 금단의 군대에 직접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빛 정령은 모든 군대에서 의사로 활동합니다. 카지아의 살아있는 폴터가이스트 마법은 어둠 정령, 범주로 분류됩니다. 카지아는 전략적으로 그의 폴터가이스트 마스코트를 모험가 길드에 보냅니다. 마스코트는 모험가들과 통합되어 퀘스트 완료를 도와줍니다. 그의 진정한 동기는 정찰로 마스코트를 사용해 지하, 통로를 탐험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카지아는 왕좌의 방에서 그의 관리들을 소집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의 뛰어난 업적에 대해 그는 성공적으로 벤테니노바라는 새 프로젝트에 자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한다. 보상으로 그는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한다. 기간 동안 리시아가 베네티노바에 대해 묻자 카지아는 그것이 계획된 해안 지역이라고 설명한다. 도시.
그는 엑셀얼터 공작 부인에게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합니다. 관할권. 이 도시의 목적은 전략적이며 왕국 전역에 연결 도로를 건설하는 것. 이를 통해 식량 운송 문제를 줄이고 중앙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노고에 지친 카지아는 낮잠을 자기로 결정한다. 쉬는 동안 리시아는 그에게 다가와 속삭이며 자신이 원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카지아, 리시아, 아이샤는 제한된 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 루드윈과 함께했다. 도착하자 루드윈은 중요한 문제, 지역 주민들의 건설 프로젝트 반대를 알린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내륙 지역 마을 주민들 한 무리가 노인을 중심으로 현장 개발에 강력히 반대한다. 현장 개발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해안가 근처에 지어진 모든 구조물을 파괴하는 신화 속 바다 괴물인 카이진에 대한 지역 전설을 믿고 있다. 카이진은 해안가 근처에 지어진 모든 구조물을 파괴한다는 신화 속 바다 괴물이다. 루드윈은 카이진을 단순한 신화로 치부하며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보복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초자연적 보복에 대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카지아는 노인과 직접 만나기로 결심한다. 직접 만나기로. 대화 중 카지아는 지도를 자세히 살피며 노인에게 카이진의 신성한 땅을 표시해달라고 요청한다. 카이진의 신성한 땅을 표시해달라고. 철저한 조사 후 카지아는 파괴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전설 속 바다 생물이 아니라 쓰나미였다.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카지아는 건설 위치를 더 높은 곳으로 옮기자고 제안한다. 그는 기반을 강화하여 앞으로 있을 가능성 있는 쓰나미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금지군의 지구 마법사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두어 튼튼하고 견고한 건설을 보장하려 한다. 카지아가 도시 개발을 꼼꼼히 계획하는 동안 리시아와 아이샤는 그의 헌신을 지켜본다. 그들은 그가 왕국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을 깨닫고 서로 그를 행복하게 할 행동을 지원하기로 다짐한다. 그들의 결의를 다진다. 할버트와 다른 금지군 멤버들이 건설 프로젝트에 배정된다. 작업 후 그들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고 왕으로부터 휴식과 낮잠을 권장받아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한다. 카지아가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할버트는 정중하게 인사하지만 카지아는 곧 격식을 깨고 친근하게 대한다. 그는 할버트에게 이름으로 부르라고 강요하며 딱딱한 예절을 버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또래 친구를 찾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한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며 긴 지속성을 위해 콘크리트로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카지아가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주변에 방어수를 심는 것을 소개하는데 이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농민들의 농작물을 잠재적 동물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책이다. 갑자기 전령새가 아이샤에게 치명적인 소식을 전한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 숲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여 마을의 절반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소식은 그녀를 가슴 아프게 만든다. 그녀는 마음이 무너진다. 카지아는 즉시 행동에 나선다. 그는 케이드를 명령하여 금지군 병력을 동원해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그는 리시아에게 수도로 돌아가 구호품을 모으라고 지시하며 이를 인정한다. 빠른 말로 가더라도 엘프 마을에 도착하는데 최소 반나절이 걸릴 것이다. 신속한 교통수단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한 카지아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선택한다. 그는 거대한 소를 이용해 전차를 끌게 하여 자신과 금지된 군대가 파괴된 마을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의 전략적 사고는 리시아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데 집중하며 가능한 많은 생존자를 구하고 생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를 희망한다. 마을에 도착하자 카지아는 아이샤의 아버지인 마을 우두머리 워단의 환영을 받는다. 워단은 암울한 소식을 전한다. 100명이 넘는 시민이 이미 사망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즉시 카지아는 긴급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위해 팀을 동원한다. 그는 독특한 마법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의식을 나무로 만든 쥐로 전이시키며 이는 갇힌 엘프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범위한 수색 끝에 대부분의 실종자가 안타깝게도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비극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워단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카지아는 자신의 신속한 개입이 없었다면 사망자가 더 많았을 것임을 인정하며 훨씬 더 재앙적이었을 것입니다. 워단의 형제 롭더가 눈물을 터뜨리며 가슴 아픈 장면이 펼쳐진다. 산사태로 아내를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진 딸에게 절망한 롭더는 숲을 탓한다. 우더는 자비롭게 그에게 아내를 슬퍼하며 딸을 위해 기도하라고 촉구한다. 회복입니다. 아이샤는 산사태가 숲관리 부족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카지아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숲을 솎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측정. 카지아는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적응하고 잠재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철학적으로 말한다. 수도로 돌아가는 길에 카지아는 그 비극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개인적인 책임감에 짓눌려
그는 자신을 비난한다. 재난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그는 식량 부족 문제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왕국의 다른 중요한 분야들을 소홀히 했음을 인정한다. 비슷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결심하며 카즈야는 왕국 전역에 의료 구호소를 세우기로 한다. 그의 목표는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람들을 구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신속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카즈야의 악화되는 건강을 걱정한 준하는 그의 방을 방문한다. 그녀는 그가 지쳐있지만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를 안타까워하며 준하는 그가 누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잠들게 한다. 그가 쉬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그를 항상 보호하고 그의 연약한 순간들을 감춰주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새 공작 카르마인, 월터, 그리고 바르가스가 왕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카르마인은 카즈야를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선언하며 그가 통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믿는다. 그는 카즈야가 알버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주장한다. 월터는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려 하며 내부 갈등이 인근 국가들의 침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카르마인의 분노는 카즈야가 부패한 대신들과 관리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한 데서 비롯된다. 그는 이들 해임된 관리들의 지원을 받으면 카즈야의 통치에 성공적으로 도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바르가스는 카르마인과 동조하며 카즈야를 제거하고 알버트를 복위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다. 바르가스의 딸 카를라가 회의에 들어와 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친구 리치아가 카즈야의 영향력에 빠졌다고 믿고 있다. 아미돈의 수도반에서 통치자 가이오스는 카르마인의 잠재력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반란. 그 가능성에 흥분한 그는 침공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며 되찾으려 한다. 그가 주장하는 아미돈이 한때 소유했던 땅. 그는 조롱하듯 카르민이 한창 때가 지났다고 무시하며 공작은 그가 해야 했다고 암시한다. 이러한 정치적 책략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가이우스의 딸 로로아는 정치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몰래 정밀한 정보망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추적한다. 이웃 왕국들의 강점과 약점. 하쿠야가 카즈야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한다. 그들은 올해 풍작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왕국의 식량 부족. 아미도니아에서 가이우스는 군대를 집결시켜 엘프리덴을 향해 행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알타무라를 첫 목표로 삼고 있다. 아미돈의 재무장관 콜베르가 왕좌의 방에 급히 나타나 가이우스에게 전쟁을 연기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이 갈등이 식량 부족과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콜베르는 가이우스에게 인류선언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악마 공격 중에 체결된 조약으로 악마 군주가 패배할 때까지 국가 간의 전쟁을 금지합니다. 가이우스는 콜베르의 우려를 일축하며 카즈야가 원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공격의 허점을 남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콜베르를 즉시 해고하고 왕좌의 방에서 쫓아냅니다. 해고된 후 로로아가 콜베르에게 다가와 그를 따라오라고 초대합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일 때문입니다. 카즈야는 두 공작과 회의를 소집하여 그들의 지지를 구합니다. 월터 공작은 그와 함께 하겠다고 동의하지만 카르마인과 카스토르 바르가스는 거부하며 왕에 맞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카즈야가 군대를 중앙 집중화하여 착취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다른 나라들에서 두 공작은 더욱 적대적으로 변한다. 적대 관계를 인식한 카즈야는 대담하게 카민과 카스터에게 선전포고를 한다. 그는 그들을 물리친 후 그들의 군대를 자신의 지휘 아래 두겠다고 선언하는데 공작들은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인다. 카민과 카스터가 떠난 후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준나는 사실 월터의 손녀이며 그가 카즈야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준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카즈야는 새 도시 베네티노바가 라군시티의 왕국 해군 항구 지위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신 베네티노바는 유통 중심지이자 관광지로 기능할 것이다. 카즈야에게 가이우스가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엘프리덴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알타무라에 도착한 가이우스는 마을 대표 웨스트를 만나 주민들을 설득해 항복하도록 시간을 더 달라고 간청받는다. 서쪽은 침공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되는 내부 분열을 드러낸다. 가이우스의 아들 율리우스는 아버지에게 마을이 자발적으로 항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사상자를 막고 군대의 전력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가이우스는 동의하며 서쪽에게 동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할 시간을 준다. 한편 금지된 군대는 카민의 영토 근처에 요새를 세우고 그의 군대와 교전한다. 카민의 군대는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 대포를 배치하지만 엘프인 세르가 나타나 예상치 못한 지원을 제공한다. 세르는 최근 산사태 재난 당시 받은 도움에 감사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한다. 그의 개입으로 대포가 무력화되고 왕실 경비대가 진격하여 카민의 외부 군대를 격파할 수 있게 된다. 카민과 그의 부패한 대신들이 패배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진다. 그러나
카미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자신감 있게 여전히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승리의. 그는 4만 대 1만의 수적 우위를 지적합니다. 금지된 군대에 대한 가이우스가 알타무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던 중 대표가 돌아와 금괴와 금가루를 가져옵니다. 그는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다음날 정오까지 연락이 없으면 가이우스가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가이우스는 이 조건을 수락하며 항복이 없을 경우 강제로 요새를 점령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요새로 돌아온 후 와이스트가 사실은 월터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월터는 협상에 사용된 금을 제공했습니다. 와이스트는 그 금으로 용병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 월터는 용병은 쉽게 편을 바꾸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일축합니다. 월터의 유일한 목표는 카지아가 그의 일을 마칠 때까지 침공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전략 계획들. 요새에서 공군이 금지된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착하며 할버트와 케이티를 완전히 기습한다. 배경 이야기가 전날로 펼쳐진다. 카지아는 전함 알버트를 이용해 레드 드래곤 시티에 대담한 공격을 감행한다. 그는 배에 바퀴를 달아 도시 쪽으로 육지 안쪽으로 끌고 간다. 공격 중에 캐스터는 딸 칼라와 비행기사들을 보내 전함을 무력화하려 한다. 전함을 성공적으로 넘어뜨린 후 칼라는 그것이 카지아의 생명의식 중 하나에 의해 조종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녀는 이것이 캐스터의 병력을 유인하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임을 빠르게 깨닫는다. 그를 취약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전략적 결과는 캐스터가 이제 성 안에 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지아의 영리한 전술에 완전히 기만당한 채로 캐스터는 카지아와 그의 팀에게 완전히 포위된 채로 발견된다. 그들이 침투한 상태에서 그들은 비밀 출입구를 통해 도시로 들어가 바로 그의 방으로 향했다. 패배가 임박했음을 깨달은 캐스터는 마지막 간절한 부탁을 한다. 그는 그의 오른팔인 톨만이 반란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카지아에게 톨만을 공군 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을 추천하며 그의 근면성과 충성심을 칭찬한다. 임박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캐스터는 마지막 수단으로 카지아에게 공격을 시도한다. 아이샤가 신속히 개입하고 리시아가 지원한다. 두 사람은 쉽게 캐스터를 무찔렀다. 반란의 결과로 카지아에게만 반응하는 노예 목걸이가 캐스터의 목에 채워진다. 이 목걸이는 그가 카지아의 명령에 반항하려 할 경우 즉시 목을 베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는 반항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카라가 싸우기 위해 뛰어들지만 캐스터가 그녀를 막는다. 그는 그들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며 더 이상 저항하지 말 것을 조언한다. 유사한 노예 목걸이가 카라에게도 채워져 그녀의 복종을 강요한다. 카지아는 즉시 톨만을 캐스터의 후임으로 임명하고 명령을 내린다. 명령. 이 사건의 연쇄는 공군이 금지된 군대에 갑작스럽게 지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군대. 카르마인은 이제 그들의 전투가 패배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일부 부패한 관리들은 민간인을 인질로 사용하여 금지된 군대의 진격을 저지하자고 제안합니다. 군대의 진격을 저지하자고 제안합니다. 카르마인은 이 아이디어를 단호히 거부하고 그러한 무자비한 전략을 제안한 관리에게 노예 목걸이를 씌우도록 그의 보좌관에게 지시합니다. 무자비한 전략을 제안한 관리에게 노예 목걸이를 씌우도록 그의 보좌관에게 지시합니다. 캐스터는 카지아에 의해 처벌받거나 치유받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군대가 도시로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물러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카르마인이 모르는 사이에 글레이브는 이미 카지아에게 궁전에서 자신의 복잡한 계획에 대해 알렸습니다. 글레이브는 카르마인이 모든 부패한 관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들의 편인 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군대에 자원을 투입했다. 카르미는 한돌로 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산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카지아에게 알리지 않기로 선택하여 잠재적인 유출을 방지했다. 그의 위험한 전략이. 이 뛰어난 전략을 통해 카르미는 부패한 귀족들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빼앗아 그들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카지아가 이 내용을 카를라에게 전하자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카르민을 지지했고 왕에게 반항했다고 한탄한다. 그 언더라이잉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카지아는 카르민이 계획의 실행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비밀로 했다고 동정심을 표하며 설명한다. 이 계획의 전체 세부 사항은 카르민의 조수와 글레이브만이 알고 있었다. 처벌이 두려워서 카를라는 왕이 자신을 해고할까 걱정한다. 그러나 카지아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알타무라에서 가이우스는 초조해하며 공격을 준비하는데 카지아의 방송이 이를 방해한다. 카지아는 내전의 종결과 가이우스의 실패한 계획을 발표한다. 그는 가이우스의 침공 시도에 대해 다루겠다고 약속하며 그의 군대가 동시에 반을 점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 소식을 듣고 가이우스는 즉시 군대를 돌려 수도 쪽으로 급히 돌아간다. 그러나 주나와 정예 부대가 계곡에서 군대를 매복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 가이우스의 3만 명의 강력한 군대는 지친 15,000명으로 줄어든다. 가이우스와 그의 군대 잔여 세력은 반에 도착하지만 카즈야의 군대가 이미 도시를 점령했음을 발견한다. 가이우스는 굴하지 않고 계속 진격한다. 루드윈, 아이샤, 그리고 리시아는 엘프리데의 군대를 이끌고 침략군과 전투를 벌인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카즈야는 점점 더 불안해진다. 패배를 위해 그는 카를라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구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병사들 한편 가이우스는 전투가 이미 패배임을 깨닫는다. 그는 아들에게 일부 병력을 데리고 탈출하라고 지시하며 가문의 미래와 생존이 이제 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가이우스는 정예 기사들을 모아 카즈야 진영을 향해 돌진한다. 루드윈이 이를 저지하고 기사단 전체를 전멸시킨다. 그들을 물리친 후 루드윈은 가이우스가 쓰러진 기사들 사이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절박한 상황에서 가이우스는 몰래 진영에 침투해 카즈야를 암살하려 한다. 하지만 카를라가 그를 막아선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카즈야는 자신이 만든 마스코트 중 하나를 이용해 카를라를 지원하며 가이우스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준다. 전투 후 카즈야는 가이우스의 용기를 인정한다. 그의 이름이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 말하며 엘프리데가 승리를 거둔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로로아는 슬픈 눈물을 흘린다. 눈물. 카즈야는 수도를 장악하고 신하들에게 목표가 아미도니아 전역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반지역을 점령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아미도니아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는 왕국이 비교적 부유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의 당장의 계획은 군사 자산을 판매해 자금을 마련하고 잠재적 식량 부족을 막기 위해 엘프리데로부터 식량 수입을 준비하는 것이다. 조급한 축하를 경계하며 카즈야는 제국이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아미도니아가 분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엘프리데의 개입에 대해 처벌하려 할 수 있다. 그는 도시 주민들이 자신의 존재에 무관심한 듯 보이는 것을 관찰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즈야는 도시 전체의 뉴스 방송을 조직합니다. 그와 아이샤가 먼저 무대에 올라 시민들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주나가 등장하여 분위기를 더욱 밝히는 공연을 합니다. 클라이맥스는 카즈야가 아미도니아의 장군 마르가리타 원더를 초대할 때 찾아옵니다. 그녀가 공연을 합니다. 마르가리타는 아미도니아 국가를 부르며 이후에 처형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카즈야는 오히려 사람들이 처벌받을 두려움 없이 어떤 국가를 부를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문화적 존중과 자유의 제스처는 시민들의 정신을 크게 고양시키고 그들의 우울한 영혼을 변화시켜 희망과 이해의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제국의 개요는 대륙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마리아 유포리아, 제국의 성인으로 알려진 그녀는 땅을 다스린다. 언니 진이 마리아의 방에 들어와 반으로 떠날 준비가 됐다고 알린다. 아미도니아의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을 아미도니아의 통제 아래 돌려보내기 위해 협상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낀다. 반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시민들은 새로 얻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로나아는 도시를 방문해 모두가 즐겁게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관찰한다. 사람들은 세금이 줄어든 것과 카즈야가 제공한 편안한 삶에 감사한다. 행복하게 그들은 세금 감면과 카즈야가 제공한 편안한 삶에 감사하며 로나아는 콜베르트에게 시민들이 이제 매우 만족해서 누구든 그들을 카즈야에게 반하게 하려는 시도에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라는 개인적인 의도를 품고 있다. 카즈야는 5만 명의 제국군이 다가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본대가 도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의 선발팀은 훨씬 일찍 반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는 관리들에게 제국의 움직임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한다. 계속해서 판초는 카즈야에게 매혹적인 꽃인 유혹의 백합을 소개한다. 그는 이 꽃의 위험한 특징을 설명하는데 꽃가루는 강력한 환각을 일으키고 흡입하면 사람들을 몽유병자로 만들 수 있다. 처음에 카즈야는 겁을 먹었지만 판초는 꽃가루가 이미 제거되었다고 안심시킨다. 그의 말에 카즈야에게 꽃을 보여주는 주된 목적은 그 구근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 구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오랑우탄이 꽃에서 구근을 채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 판초는 구근을 이용한 요리를 준비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은 열광적으로 즐긴다. 카즈야, 아이샤, 토모에는 신원을 숨기기 위해 위장 복장을 하고 가게를 방문한다. 가게 주인과의 대화 중에 카즈야는 뛰어난 인물을 알게 된다. 그 개인은 며칠 전에 가게를 방문했던 것으로 로로아 공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위해 선물을 산 후
가게를 떠났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하게 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몰래 도시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카즈야와 그의 동료들을 평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그를 인정한다. 전략의 대가로서 그의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이는 그녀의 언니 마리아가 카즈야를 만나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카즈야는 칭찬에 화답하며 맨카인드에게 사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선언. 제국이 대륙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인정하면서도 평화. 짧은 만남 동안 카즈야는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항복해. 반. 진이는 카즈야의 고집을 인식하고 협상이 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불가피하다. 진이가 떠나자 카즈야는 철저히 준비할 필요성에 대해 혼자 생각한다. 다가오는 어려운 협상을 위해 집으로 돌아온 카즈야는 구매한 선물을 나눠준다. 리사는 그가 사준 비싼 목걸이에 특히 기뻐한다. 개인적인 결심의 순간에 카즈야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왕국의 발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한다. 엘프리덴 왕국과 아미돈 공국 간의 서사적 갈등이 끝났다.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지만 그 취약성은 분명하다. 대혼돈 제국의 군대,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현재의 평온을 방해할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목표는 현재 카즈야 수마와 엘프리덴 왕국이 점령하고 있는 반이다. 엘프리덴에서 알버트와 그의 아내 엘리사는 카즈야에게 왕위를 넘기기로 한 결정을 되돌아보며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카즈야의 변혁적인 리더십은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들의 딸 리시아는 특히 만족해한다. 아이샤와 리시아와 함께 훈련을 하던 중 카즈야는 마법의 능력에 대해 묻습니다. 일반 분류를 넘어서는 능력에 대해 질문했어요. 리시아는 현재 존재하는 어둠의 마법사는 3명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토모에, 카즈야, 그리고 잠재적으로 그녀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진정한 마법 능력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한 번도 그녀가 힘을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나가 끼어들어 카즈야에게 하쿠야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도시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하쿠야는 반의 재개발 계획을 제시합니다. 카즈야는 기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개조하라고 지시하며 잠재적인 시민들의 반발을 피하려고 합니다. 루드위는 공급 라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개의 다리를 설치했다고 보고합니다. 효율성을 위해서죠. 전략적이고 약간 도발적인 움직임으로 카즈야는 이 다리들의 이름을 중요 인물들의 이름으로 짓기로 결정합니다. 스마 다리, 리시아 다리, 알버트 다리, 하쿠야 다리, 루드윈 다리, 폰초 다리, 아이샤 다리, 그리고 주나 다리. 그는 이 이름들을 다리 난간에 새기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방법은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그들의 공헌을 기리면서 줄리우스에게 정치적 장애물도 만들기 위해서다. 이 다리들이 앞으로 파괴된다면 대중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줄리우스가 이를 제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하쿠야는 카즈야에게 지니와 줄리우스 왕자가 도착했음을 알린다. 외교 회담을 위해서다. 카즈야는 그들을 왕좌의 방으로 환영하며 협상의 시작을 알린다. 줄리우스는 즉시 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엘프리든이 인류선언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유다. 카즈야는 빠르게 반박하며 아미도니아가 침공을 시작했다고 상기시킨다. 이제 패배한 줄리우스는 제국의 개입을 원한다. 카즈야는 줄리우스가 사과하기 전에는 논의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마지못해 율리우스가 사과한다. 카즈야는 반을 아미도니아로 돌려보낼 생각이 없다고 선언한다. 율리우스가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려 한다고 주장하자 카즈야는 시민들의 불만을 지적해보라고 도전한다. 율리우스는 할 말을 잃는다. 시민들은 가이우스 치하보다 카즈야의 통치 아래서 더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쿠야는 아미도니아 귀족이 반란을 선동하도록 조종당했다는 증거를 지니에게 제시한다. 카즈야는 아미도니아가 먼저 조약을 깨뜨렸으며 율리우스가 그저 자신과 아버지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카즈야는 율리우스에게 물러나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과 지니가 개인적으로 협상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 율리우스가 떠난 후 둘은 정식으로 서로를 다시 소개한다. 지니와 리시아가 이전의 정치회의에서 어린 시절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수석하녀 세레나가 카즈야에게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들어온다. 줄리우스를 위해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전략적 움직임은 줄리우스가 바쁘게 지내는 동안 카즈야와 지니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 이 전략적 움직임은 줄리우스가 바쁘게 지내는 동안 카즈야와 지니가 협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협상은 인류선언의 첫 번째 조항은 군사행동으로 인한 국경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아미도니아가 조약에 서명했지만 엘프리디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아미도니아가 수도를 잃은 후 그들은 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지니와의 회의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지니는 무심코 몬스터 고기가 달콤하다고 말하며
제국이 때때로 마왕의 영역에서 나온 몬스터를 잡아 요리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정보는 카주야로 하여금 악마와 몬스터 사이의 잠재적 계층 구조에 대해 깊은 관찰을 하게 만든다. 이 정보는 카주야가 악마들이 몬스터를 인간이 보는 것과 비슷하게 여길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게 한다. 카주야는 악마들이 몬스터를 인간처럼 대할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운다. 카주야는 악마들이 몬스터를 인간이 보는 것과 비슷하게 여길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운다. 동물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는 이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경고하며 만약 인간들이 알게 된다면 두려워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다른 지각 있는 종들을 신비로운 존재로 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늑대를 비동등한 존재로 여기며 이는 잠재적으로 멸종 시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비밀을 유지하기로 동의한 후 그들은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갑니다. 계속 카즈야는 진에게 확고히 말합니다. 그는 제국의 반반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양보하면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침략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속 진은 자신의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며 반박합니다. 그녀의 군대는 아미도니아와 엘프리덴을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 카즈야는 자신의 진짜 목표를 드러내며 아미도니아가 다시는 그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침략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의도를 밝힙니다. 진은 아미도니아가 배상금을 지불한다면 반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카즈야는 동의하고 하쿠야는 반대하며 반이 일회성 지불보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즈야는 전략적 이점을 설명한다. 제국은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나라들은 침략이 비용이 많이 드는 배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지불이 제국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이가 왜 카즈야가 인류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는지 묻자 그는 외교적으로 명확한 대답을 피한다. 대신 그는 엘프리든과 제국 간의 비밀 양자 동맹을 제안한다. 동맹의 주요 목적은 엘프리든이 동부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괴물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다. 진이는 엘프리든에 대한 이점을 질문하고 카즈야는 그들이 제국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간단히 말한다. 잠재적인 의사소통 문제를 언급하며 카즈야는 진이에게 장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간단한 수신기를 제시한다. 그의 창의력에 감탄한 진이는 열정적으로 카즈야를 제국으로 초대하며 그가 총리나 마리아와 결혼해서 황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이 제안에 방어적으로 반응하지만 카즈야는 그녀를 진정시킨다. 그는 겸손하게 거절하며 엘프리덴 왕국이 그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동맹을 공식화하기 위해 양측은 대사관을 설립하고 대사를 임명하기로 한다. 그들은 회의를 마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선다. 진이는 흥미로운 비밀을 밝힌다. 제국의 연구원들은 만난 모든 악마들이 일관되게 사용하는 한 단어를 발견했으며 그것이 마왕의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데발로이. 이 이름을 들은 카즈야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낯선 친근감을 감지한다. 그는 걱정한 리시아가 그를 방으로 데려가는데 그는 피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줄리우스는 진이와 카즈야의 협상 소식을 듣고 격분한다. 배상금 소식을 듣고 나서 하쿠야는 엘프리든이 아미도니아의 연간 수익 2년치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힌다. 예산, 아미도니아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획된 전략적 조치이고 미래의 갈등을 예방하다. 배상금은 10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줄리어스가 항의하기 시작하자 진이는 제국이 개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추가 제재로는 엘프리덴이 아미도니아의 보석 주조 시설과 성의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담보로 잡는 것이 포함된다.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다. 대화 중에 줄리어스는 로로아의 행방을 묻는다. 카즈야는 처음에 로로아가 누군지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줄리어스는 로로아가 실종된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설명한다. 카즈야는 로로아가 도시가 함락되기 전에 몇몇 관리들과 함께 탈출했다고 확신시킨다. 리시아는 재치있게 줄리어스의 질문이 잠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관찰한다. 승계 분쟁. 카즈야는 이 상황에 놀라며 만약 자신이 율리우스의 입장이라면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치적 수완보다는 여동생의 안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렇게 느낀다. 모든 요구를 최종 확정한 후 새 당사자는 협정을 공식 문서에 서명한다. 그리하여 카즈야와 그의 일행이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자 전체 시민들이 애도에 잠긴다. 카즈야는 사람들이 율리우스 아래서 다시 억압적인 시절로 돌아갈 것에 대해 깊은 불안을 품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엘프리덴 점령하에 누렸던 자유와 발전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특히 무거운 세금과 자유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들은 제국으로 돌아갔을 때 진이는 바로 언니 마리아에게서 카즈야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받는다. 마리아는 제안된 동맹의 세부 내용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인다.
마리아는 카지아가 전통적인 영웅이 아닌 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영웅을 대표한다고 관찰한다. 그는 악마 군주를 물리치는 운명을 가진 전통적 영웅이 아니라 그렇다. 그녀는 카지아를 직접 만날 가능성에 흥분하며 그의 접근 방식과 비전에 매료되어 있다. 라고 표현한다. 카지아는 모험가들을 위한 모임을 주최하며 전쟁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 리시아를 대표로 보내어 감사를 표한다. 그는 전쟁 중 중요한 역할을 한 모험가들을 위해 모임을 조직한다. 윤호를 포함한 모험가들은 강습 전에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파티에는 카지아의 마스코트도 참석하며 그 역시 모험가로 인정받는다. 다른 모험가들은 누군가가 의상 아래에 숨어있다고 믿으며 마스코트에게 술을 건넨다. 놀랍게도 마스코트는 이를 받아들이고 술을 마신다. 여러 잔을 마신 후 마스코트는 극적으로 쓰러지며 명백히 술에 취한 모습이다. 군인들이 술에 취한 듯한 마스코트를 에스코트하러 도착한다. 성에 도착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카지아 자신이 그 의상 안에 있었다. 그의 동기는 단순했다.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잠시 편안하게 교류하고 싶었던 것이다. 카지아는 리시아가 그를 아버지 같은 존재로 깊이 존경하는 마음에 이끌려 카민의 감옥에서 방문한다. 그는 부패한 귀족들을 제거하려는 카민의 계획에 감사하지만 카민이 같은 운명을 피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 카민은 부패한 귀족들과 함께 처형당하길 고집하며 자신의 계획이 공개되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지아는 카민이 비밀을 묻어두려는 태도의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낀다. 그 비밀을 묻으려는 것이다. 부패한 귀족들을 처형하는 부담도 이미 크지만 이제 카민도 함께 죽기를 요구한다. 카민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힌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반역자로 낙인 찍히더라도 부패한 귀족들을 처리하는 그의 계획이 성공하기만 하면 준비가 되어 있다. 카지아가 카민이 그 계획을 엘프리드와 왕실만을 위해 세운 것인지 묻자 카민은 시간이 되면 그들이 직접 말해줄 것이라며 애매하게 대답한다. 그들이 직접 말해줄 것이다. 카지아는 카민의 죽음을 공개 처형 대신 독이 든 술로 조용히 맞이하게 한다. 공개 처형 대신 또한 카민의 부하들, 특히 그의 조수인 베오울프도 같은 운명을 함께하길 요청했다고 전한다. 카민은 카지아의 배려에 감사하며 리시아를 잘 돌봐달라고 당부한다. 그는 술을 마시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다. 카지아는 깊은 슬픔에 잠겨 방을 나서며 왕국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남자의 희생을 되새긴다. 그 후 카지아는 리시아의 사무실을 찾아가 카민의 죽음을 알린다. 리시아는 슬퍼하지만 눈물을 참아낸다. 하쿠야와 지니는 간단한 수신기를 통해 소통한다. 지니는 그녀의 언니 마리아가 엘프리든의 제안에 동의했고 카지아에게 매료되었다고 보고한다. 하쿠야 뒤에 쌓인 책 더미를 보고 그녀는 그것들에 대해 묻는다. 하쿠야는 아미도니아에서 책 내용을 복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돌아가기 전에 그것들을 하쿠야의 혼자서 하는 노력에 놀란 지니는 그에게 제국의 수석 사서직을 제안한다. 그는 겸손하게 거절하며 늙을 때까지 카지아를 섬기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한다. 그는 카지아의 통치를 지지하고 그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통화를 끝낸 후 하쿠야는 책들을 정리하며 아미도니아의 왕실 가계도를 찾는다. 그는 한 권의 책에서 로로아가 그린 그림을 발견하는데 그 그림은 그녀의 독특한 눈짓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아직 그녀의 작품인 줄은 모른다. 그림 속 인물은 그녀의 작품임을 아직 알지 못한다. 한편 콜베르는 로로아에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밖에 나갈 수 없다고 조언한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카지아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포상을 주는 의식을 연다. 글레이브는 이전에 카르마인의 지배하에 있던 렌델의 권한을 부여받고 군이 재편될 때까지 일부 부대의 지휘권을 맡게 된다. 아이샤는 국왕의 호위로 임명된다. 자신의 마을이 재해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전쟁에 지원군을 보낸 보단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초대한다. 놀랍게도 그는 카지아에게 자신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맞아달라고 요청한다. 카지아를 비롯한 모두가 놀란다. 리시아는 카지아에게 받아들이라고 격려하고 그는 아이샤를 두 번째 왕비로 맞이하기로 동의한다. 주나가 포상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오자 넥셀이 끼어든다. 그녀는 카지아에게 주나를 아내로 맞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주나의 헌신을 강조한다. 카지아는 잠시 동안 주나의 중요한 역할을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녀는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진행자입니다. 하지만 적합한 대체자가 찾으면 결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나는 이 전망에 기뻐하며 그녀와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합니다. 그녀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리시아는 그녀의 친구 칼라를 감옥에서 방문합니다. 칼라는 리시아에게 그녀를 대신해 개입하는 것을 멈추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합니다. 카즈야 자신이 칼라와 그녀의 아버지인 카스터의 재판을 직접 감독할 것임이 밝혀집니다. 그는 재판을 주관하기 위해 가족 대표들을 소집합니다. 카즈야는 카스터와 칼라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모임을 엽니다. 그들은 재판에 참석합니다. 카스터에 대한 혐의는 카즈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에게 대항하는 전쟁을 벌인 것인데 이는 반역죄로서 재산몰수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혐의들은 반역죄로 간주되어 재산몰수와 처형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이로써 카스터는 반역 혐의로 재판받게 됩니다. 엑셀은 카스토르와 칼라의 법적 대리인으로 나선다. 그녀는 그들이 알버트에 대한 충성심에 눈이 멀었을 뿐 결코 왕위를 찬탈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카즈야가 카스토르에게 변론을 요구하자 카스토르는 모든 칼라의 처벌을 대신 받고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한다. 카즈야는 단호히 거절하며 칼라도 똑같이 죄가 있다고 선언한다. 왕은 가문 대표들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한다. 사라센 가문의 수장 필토리 사라센이 처형에 반대하는 첫 발언을 한다. 자바나 가문의 수장 오웬 자바나가 필토리의 입장을 지지한다. 오웬은 카스토르가 왕국에 수백 년간 봉사해왔음을 강조하며 이미 지위와 명예를 잃었기에 처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쿠야는 오웬과 필토리가 본질적으로 반역자에 대한 용서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웬은 카스토르의 방대한 경험을 강조하며 왕국 내에 그만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이는 없다고 반박한다. 그는 카스토르를 처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믿는다. 카즈야가 다른 가문 수장들의 의견을 묻자 그들은 만장일치로 카스토르와 그의 딸을 처형하는 데 찬성한다. 놀랍게도 카즈야의 명령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카스토르와 칼라를 처형하는 대신 그는 사형 판결을 지지한 12명의 귀족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카가토라가 이끄는 정보부대 블랙캣은 왕에게 직접 보고하며 왕좌의 방에서 바로 그 귀족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는다. 카즈야는 동시에 금지군 부대에게 귀족들의 집에서 증거를 압수하라고 명령한다. 오웬과 필토리는 당황하며 해명을 요구한다. 카즈야는 이 12가문이 아미도니아와 비밀리에 연루되어 엘프레든의 몰락을 음모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대대로 충성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즈야는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로 한다. 오웬과 필토리는 유일하게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귀족으로 인정받아 목숨을 부지한다. 카즈야는 카스터의 판결에 따라 그의 목숨을 살려주되 엄격한 조건을 내린다. 카스터는 뛰어나야 한다는 경고를 받고 이전 공장령의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아내와 아들 칼과의 연락도 금지된다. 카스터는 딸의 형량을 듣기 전에 자리를 떠난다. 칼라는 처벌로 왕실 소유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다. 사적인 순간에 카즈야는 칼라에게 비밀 명령을 내린다. 그가 폭군이 되거나 길을 벗어나면 그녀가 그를 제거하라는 것이다. 이후 아이샤와 레시아는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카즈야를 위로한다. 첫 번째 집행 명령. 한편 로로아는 콜버트와 세바스찬과 함께 비밀 계획을 꾸민다. 다음으로 루드윈이 카즈야의 방에 급한 소식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는 괴짜 과학자인 그의 기이한 지인에 관한 이야기다. 레시아와 함께 카즈야는 루드윈을 따라 숲 한가운데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차고 문처럼 생긴 던전 입구에 도착한다. 루드윈은 이곳이 맥스웰 가문이 소유한 연구시설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입구 벨을 눌러 제니아에게 그들의 도착을 알린다. 하층 실험실에 들어서자 제니아는 왕과 그의 약혼자를 정중히 환영한다. 레시아가 흥미로운 배경 이야기를 공유한다. 그녀는 한때 금지된 군대의 마법사였지만 이상한 사건으로 해고되었다. 제니아는 빠르게 자라는 식물에 씨앗을 담은 혁신적인 화살촉을 개발했으며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녀의 독특한 방법은 씨앗에 빛마법을 걸어 식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식물 성장을 가속화했다. 그녀가 해고된 사건은 훈련장에서 쏜 화살들이 갑자기 나무로 변해 지역 전체를 완전히 뒤덮었을 때 발생했다. 제니아는 가족의 오랜 연구가 전통 마법과는 다른 흥미로운 자연 법칙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밝힌다. 그녀는 보석, 특히 던전 코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던전 코어는 원래 던전 동굴에서 발견된다. 이 코어들은 던전에 매우 중요하다. 코어가 제거되면 몬스터들은 던전을 떠난다. 모험가들은 보통 이 코어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려 하며 그 대가로 큰 보상을 받는다. 제니아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든 보석 연구는 손상된 던전 코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아직 완전한 기능을 가진 코어를 회수하거나 재가동한 사람은 없다. 카즈야는 작동 중인 던전 코어가 몬스터를 끌어들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만 제니아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믿는다. 그녀는 완벽하고 손상되지 않은 던전 코어를 연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그녀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제니아는 그룹을 그녀의 최신 발명품인 작은 수수무 마크 5로 안내한다. 그녀는 이것이 바다 용의 바람에 의존하지 않고 대형 선박을 추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한다. 힘. 이 기계는 공기를 빨아들여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내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방향으로. 시연 중에 제니아가 실수로 기계를 뒤쪽으로 향하게 하여 작동하자마자 기계가 그들을 거칠게 던져버립니다. 루드윈이 재빨리 기계를 끄면서 부상을 막습니다. 제니아는 이 기계가 폭발성으로 알려진 저주받은 광석이라는 돌로 구동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광석이 사실 마법 저장 장치 역할을 한다고 밝힙니다. 카즈야는 즉시 이것이 충전식 배터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 기술은 왕국을 큰 기술 발전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영토 아래에 광석 광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토. 광석의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인식한 카즈야는 잠재적 결과를 이해합니다. 이 발견은 왕국을 대륙 최고의 초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 자원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현실로 다가온다. 지니의 왕국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본 카즈야는 전략적 조치를 취한다. 그는 즉시 지니와 루드윈의 결혼을 제안한다. 두 사람은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카즈야는 결혼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다. 그의 제안이다. 이 조치는 지니를 왕국에 더 밀착시키는 효과를 낸다. 추신으로 루드윈은 지니가 한 미친 짓을 밝힌다. 그녀는 용의 뼈를 훔쳤다. 수도 파넴의 미화 프로젝트 동안 지니는 용의 뼈를 훔쳤다. 카즈야가 그녀의 동기를 묻자 그녀는 자신이 만든 기계 용을 보여준다. 하지만 활성화하지 못했다고 한다. 카즈야는 살아있는 폴터가이스트를 기계 안에 넣어 해결한다.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드윈과 리시아는 다른 나라들이 엘프리덴이 무장기계 드래곤을 소유하는 것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엘프리덴이 무장기계 드래곤을 소유하는 것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잠재적인 외교적 위험을 이해한 카즈야는 기계를 종료합니다. 그들은 이 기계 창조물을 메카드라라고 이름짓고 프로젝트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스타드래곤 산맥의 추가 통신을 기다립니다. 카즈야는 제니아에게 국가연구실험실을 설립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녀에게 연구 초점을 선택할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한편 아미돈에서는 중과세로 인해 시위가 발생하면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거리로 나섭니다. 줄리우스는 군사력을 배치하는 엄격한 결정으로 반란에 대응합니다. 세레나는 카를라에게 새로운 하인 역할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곧 아미돈 사람들로부터 카즈야에게 공식 요청이 도착하여 군사 진압에 맞서 그들을 도와줄 증언을 간청합니다. 요청의 공식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카즈야는 지원을 보내야만 합니다. 마을과 마을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그의 퇴위를 요구하면서 율리우스의 상황은 악화된다. 그의 퇴위를 요구한다. 압도적인 반대에 직면한 율리우스는 소규모 병력을 모아 제국으로 도망친다. 제국으로 율리우스가 추방되자 아미도니아는 지도자가 없어져 인근 국가들의 관심을 끈다. 인근 국가들의 관심을 끈다. 북쪽의 루나리안 정교회 교황국과 남쪽의 투르게스 공화국은 명백한 침략 의도를 보인다. 명백한 침략 의도를 보인다. 용병 국가제문 중립을 유지하지만 전략적으로 양국의 용병을 지원한다. 양국의 용병을 지원한다. 달의 최고 존재 루나리아를 중심으로 한 루나리안 정교회 교황국은 교황이 이끈다. 교황이 이끈다. 반란 기간 동안 그들은 아미도니아 국경에 병력을 파견한다. 영원히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땅인 투르게스 공화국은 아미도니아를 침략하기에 적합한 상태다. 유일한 저항은 노장 헤르만 장군에게서 나오지만 그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아미도니아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아미도니아의 귀족들이 카즈야에게 엘프리덴의 완전 합병에 달라는 요청을 해온다. 그들은 하나의 국가 아래 통일되는 것이 분열되어 정복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는다. 정복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는다. 카즈야는 신중하게 장단점을 저울질한다. 잠재적 이점으로는 군사력과 자원의 증가가 있지만 도전 과제도 존재한다. 특히 엘프리덴이 막 식량 위기를 해결한 상황에서 인구 증가가 상당하다. 엘프리덴이 막 식량 위기를 해결한 상황에서 인구 증가가 상당하다. 더욱이 합병은 국경을 확장시켜 여러 새로운 국가들과 접하게 만든다. 여러 새로운 국가들과 접하게 만든다.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카즈야는 아미도니아를 합병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엑셀에게 해군을 배치해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하라고 명령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 결정을 알리도록 한다. 카즈야는 아미도니아의 전 재무장관 콜베르와 헤르만 장군을 궁전으로 초대한다. 그는 국민을 결집시키고 합병을 원활하게 한 그들의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 카즈야는 콜베르의 재정 문서를 단순히 받는 대신 그를 양국의 재무장관으로 임명한다. 헤르만 장군은 아미도니아 남부 지역의 고급 약모를 카즈야에게 선물한다. 카즈야가 약모를 살펴보는 동안
로로아가 뜻밖의 밑에서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카즈야는 그녀의 솔직한 의도를 알게 된다. 그녀는 그와 결혼할 계획이다. 로로아가 결혼 의사를 밝히자 왕좌의 방은 충격에 휩싸여 침묵에 빠진다. 카즈야, 그녀는 그들의 결혼이 아미도니아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카즈야가 아미도니아와 엘파딘을 번영의 미래로 이끌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둘 다를 이끌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충격적으로 로로아는 자신이 이번 반란의 배후라는 사실을 밝힌다. 아미도니아 병합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치밀하게 조종했다고 한다. 로로아는 이어서 루나리안 정교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곧 카즈야와 접촉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녀는 복잡한 종교적 긴장 상황을 설명한다. 벼룡산맥은 어머니용을 숭배하는 반면 정교회는 달의 최고 존재를 숭배한다. 그들이 제국과 갈등을 빚는 이유는 마리아에게 부여된 성인 칭호 때문이다. 이 칭호는 정교회가 오직 교황만이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특히 마리아 자신은 이 칭호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백성이 그녀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부여한 것이다. 로로아는 정교회가 카즈야에게 유사한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제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로로아의 지혜와 전략적 사고에 감명을 받은 카즈야는 그녀의 제안을 고려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먼저 리샤, 아이샤, 그리고 주나의 동의를 구합니다. 약혼 발표 직후 로로아는 카즈야와 함께 경제 전략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일간 뉴스와 오락 프로그램의 광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왕국은 곧 카즈야와 로로아의 새로운 약혼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엘파딘과 아미돈 왕국이 연합하여 새로운 왕국 프레도니아를 형성합니다. 카즈야는 보석회의를 위해 마리아를 만나 아미돈의 병합과 제국이 이전에 맺었던 협정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이를 완전히 이해하며 이것이 엘파딘이 처음에 인류선언서에 서명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인류를 위해 악마군주를 물리치는 것이 그들의 주요 공동 목표임을 강조합니다. 생존. 마리아는 이 공동의 위협에 맞서 국가들이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위협. 카즈야는 루나리안 정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권위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이 가져올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단호히 말한다. 두 지도자는 헤어지며 우정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란다. 다음 날 아침 리시아와 아이샤는 로로아가 카즈야와 함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카즈야와 질투심을 느낀 그들은 그에게 따진다. 카즈야는 둘 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함께 잠들었을 뿐이라며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안심시킨다. 그 후 리시아는 카즈야에게 아이 계획에 대해 묻고 그는 곧 시도할 것이라고 답한다. 곧 시도할 것이다. 카즈야는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더 많은 교육받은 인력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내레이터가 대륙의 노예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노예주인들이 법적으로 노예를 돌볼 의무가 있지만 일부는 이 규칙을 어기고 노예를 죽을 때까지 혹사시킨다고 말한다. 이야기는 진저 카뮤라는 젊은 여성을 소개한다. 그녀는 최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노예 무역 사업을 물려받았다. 이제 노예들이 그녀의 보살핌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녀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한 노예인 샌드리아가 카뮤에게 진심 어린 간청을 한다. 그녀는 노예들이 할아버지를 깊이 애도했다고 설명한다. 할아버지는 다른 많은 노예상들과 달리 친절하게 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샌드리아는 카뮤의 할아버지가 이전에 그녀가 노예 무역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망설일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밝힌다. 실제로 카뮤는 노예들을 팔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샌드리아는 그녀에게 노예들을 잘 대할 자비로운 노예상을 찾아달라고 간청한다. 카뮤는 평판 좋은 노예상을 찾을 때까지 노예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며 잠재적 구매자들을 직접 검증해 그들의 안녕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새로운 옷을 구입하고 노예들을 학교에 보내 기본적인 산수와 글쓰기를 배우게 함으로써 능동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녀의 초기 동기는 노예들이 잠재적인 구매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샌드리아는 자신의 놀라운 배경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매우 지능적이며 이미 읽고 쓸 줄 압니다. 카무가 그녀의 노예가 된 경위에 대해 묻자 샌드리아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갚을 수 없는 대출을 쏘가 받아들여 가게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딸 중 한 명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샌드리아는 노예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노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카무는 느린 판매에 어려움을 겪지만 평판 좋은 구매자들이 결국 그녀의 노예들을 사러 올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귀족들이 그녀의 가게에 몰려와 노예를 찾습니다. 카즈야가 모든 지도자, 기사, 귀족들이 반드시 노예를 가져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 밝혀집니다.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기본 문해력. 이 새로운 정책은 귀족들이 읽고 쓸 줄 아는 노예를 사도록 이끕니다. 곧 산드리아를 제외한 모든 노예들이 귀족들에게 팔리고
일부는 결혼 약속까지 받습니다. 카무는 노예들의 가치를 높이라는 산드리아의 조언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 조언은 왕의 새로운 정책과 맞물려 시기적절했습니다. 뜻밖에도 카지아가 변장한 채 방에 들어와 산드리아를 매우 높은 가격에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카무는 거절하며 산드리아를 자신의 미래 사업의 직원으로 만들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아이샤와 로로아가 들어와 카지아의 진짜 정체를 밝힙니다. 카지아는 노예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녀의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듣고 카무를 시험하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노예제 폐지를 원했지만 사회적 반발을 막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다고 밝힙니다. 다른 노예 상인들이 카무의 기술 훈련 사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예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무원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한 점진적인 방법입니다. 노예제입니다. 그녀의 행동에 감명을 받은 카지아는 카무를 이 새로운 기관의 소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가 그의 시험을 통과했음을 인정하며 말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기존의 노예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미묘한 전략을 나타내며 개인 발전과 사회적 이동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체계적으로 노예 제도를 해체하는 방법입니다. 카지아는 오웬, 리샤, 카를라와 함께 오래된 슬럼을 방문합니다. 그는 이 지역이 이미 개조되었으며 모든 불법 활동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카지아는 마법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험한 병원체를 무시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부 병원체는 마법 치료를 넘어 존재하며 감염된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체는 마법 치료를 넘어 존재하며 감염된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감염된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도전은 사람들이 존재를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병원체. 카지아는 왕국 내의 제3의 눈 부족이라는 독특한 부족을 소개한다. 이들은 미생물과 세균을 감지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놀랍게도 이 부족은 카지아와 협력하기로 동의했는데 이는 리시아 부족이 전통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격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듯이 공동체 제3의 눈 부족은 그들의 독특한 제3의 눈을 통해 위생 수준을 판단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탁월한 청결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으로 다른 부족들과 완전히 분리되게 만들었다. 평소에는 고립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감염과 싸우기 위한 항생제 개발을 돕기 위해 카지아와 협력하기로 선택했다. 이 협력은 왕국 내 보이지 않는 건강 위협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 중대한 돌파구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마법과 연결된다. 과학적 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한다. 세 번째 눈 부족의 일원인 힐다 노르그가 도착해 철저히 소독을 시작한다. 카지아는 리시아와 다른 이들에게 힐다가 그녀의 부족 내에서 뛰어난 의료 실력으로 유명해 의사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동료들을 힐다에게 소개하며 또 다른 의사인 브래드에 대해 묻는다. 브래드에 대해 힐다가 장난스럽게 브래드는 자신의 파트너가 아니며 다른 일을 맡았다고 항변한다. 다른 일을 맡았다고. 카지아는 자신이 카뮤스에게 맡긴 프로젝트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다. 힐다가 동네 아이들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훈련센터는 의료 및 다양한 다른 과목들을 포함하도록 교육과정을 확장했다. 다른 과목들을 포함하도록. 카뮤스는 센터 개장 이후 출석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증가했다고. 카지아는 도시 밖에 사는 난민들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벽 너머로 힐다가 즉시 자원하여 그와 함께 가겠다고 하며 브래드도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난민촌에 도착하자 오웬은 그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한다. 하지만 난민들은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다. 갑자기 노예상들이 아이들을 납치하려 시도한다. 유노와 모험가들이 개입하고 카지아와 그의 동료들도 전투에 합류한다. 전투에 참여한다. 카지아는 직접 한 노예상 하나를 제압한다. 난민과 모험가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가운데 카지아와 그의 동료들은 조용히 빠져나와 난민 캠프의 우두머리와 만난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난민 위기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다. 난민들은 박해, 분쟁,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대표한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고향을 떠난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로 도망치며 도보나 배로 여행합니다. 프레도니아 왕국도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파르넘의 성벽 근처에 거의 1000명이 수용된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공동체에는 인간, 엘프, 짐승인, 드워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확장하는 악마 군주의 지배로 인해 쫓겨났습니다. 프레도니아의 난민들은 비교적 운이 좋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난민들이 강제 노동, 착취, 그리고 노예와 유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문제가 해결된 지금
카즈야는 난민 상황에 대한 대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즈야와 그의 동료들은 지라코마 추장과 그의 여동생 코마네의 텐트에 들어갑니다. 추장은 그들의 노예 상인에 대한 개입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카즈야는 자신의 방문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난민들은 왕국에 기여하지 않고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경제. 이는 난민들이 보답 없이 혜택만 받는다고 여길 수 있는 시민들 사이에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혜택을 받으면서도 보답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다. 카즈야는 이것이 지속 불가능하며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본다. 카즈야는 명확하고 이분법적인 제안을 한다. 난민들은 국가에 통합되거나 땅을 떠나야 한다. 그는 건설 중인 새로운 도시 베네티노바를 점령하는 매력적인 대안을 제안한다. 건설 중인 수락하는 사람들은 도시 건설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지라코마가 중요한 우려를 제기한다. 많은 난민들이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 이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배치되어야 한다. 카즈야는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재배치가 곧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정의 긴급성을 강조한다. 이 제안은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왕국의 발전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요구합니다. 왕국의 발전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요구합니다. 브래드는 회의를 중단하고 힐다에게 중대한 의료 상황을 알립니다. 한 난민 여성이 자신과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합니다. 카즈야는 즉시 행동에 나서 카를라에게 수도로 돌아가 힐다의 의료 장비를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또한 멸균을 위해 물을 끓이도록 명령하며 의료 위생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카즈야는 이 신생아가 이전 세대의 고통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시적으로 언급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아기가 남자라는 소식을 받습니다. 지라코마는 중요한 개인 결정을 발표합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의 지도권을 여동생 코마인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난민들과 함께할 계획이며 언젠가 악마 군주의 영토에서 자신들의 땅을 되찾을 희망을 품고 있다. 악마 군주의 영역에서 그의 비전에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악마의 위협에 맞서는 것도 포함된다. 위협에 맞서는 것이다. 의료 구역 안에서 어머니는 카즈야에게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을 영광을 준다. 카즈야는 자신의 일본 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아이의 이름을 후쿠라고 지었는데 후쿠는 행복을 의미하며 상황을 고려할 때 뜻깊은 선택이다. 순간을 포착한 리시아는 장난스럽게 카즈야에게 언제 자신들의 아이를 가질 거냐고 묻는다. 자신들의 아이를. 카즈야는 외교적으로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족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미룬다. 엑셀은 카즈야의 4명의 약혼녀를 모아 결혼 교육 세션을 연다. 그녀의 목표는 여성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의 계승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 모임 전에 엑셀은 카즈야와 개인적으로 만났고 마법사의 환상 주문을 사용하여 그가 각 약혼자에 대한 진심을 드러내게 했어요. 그는 그녀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 마법의 환상 주문을 썼어요. 그는 카즈야의 관점에서 로로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녀의 쾌활하고 친근한 성격을 높이 평가하며 때때로 사용하는 교활한 수법도 그녀만의 매력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녀의 교활한 수법도 그녀의 매력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카즈야는 특히 그녀의 재정 전문가로서의 능력에 감탄했고 그녀를 약혼자로 둔 것이 행운이라고 느껴요. 그는 그녀를 약혼자로 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버지를 전투 중에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이 말을 들은 로로아는 우울해지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해요. 그녀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카즈야가 아버지를 잃은 것에 대해 그를 탓하지 않아요. 그녀는 단지 카즈야가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길 바랄 뿐이에요. 유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카즈야는 그녀를 외모화내면 모두 아름답다고 묘사해요. 그는 상황에서 더 넓은 관점을 볼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을 존경한다. 카즈야는 그녀를 완벽한 여성으로 여기며 결코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고 강조한다. 엑셀의 결혼 교육 세션 중 그녀는 카즈야의 아이샤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다. 그는 그녀를 애완동물 같다고 묘사하면서 동시에 그녀를 왕국의 가장 용감한 전사로 칭찬한다. 카즈야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고 인정하고 이는 아이샤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자신의 경호원으로서의 역할에 실패했다고 믿는다. 다른 약혼자들은 이 반응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쓰다듬어 위로한다. 리시아를 위해 엑셀은 카즈야가 직접 자신의 감정을 그녀에게 표현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각 약혼자에 대한 통찰을 공유한 후 엑셀은 여성들에게 왕을 더 잘 돌보는 방법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한편 대혼돈 제국에서는 지니와 마리아가 프레도니아의 접근 방식과 유사하게 노예를 사회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프레도니아로 돌아와서
카즈야와 하쿠야는 난민들의 취업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베네타노바로 이주하는 난민들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난민이 사냥꾼이지만 이만의 도시에서는 사냥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기회가 적다. 푼초가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그들의 대화를 가로챈다. 그는 밀가루 요리에 어울리는 소스를 완성했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는 기회를 본다. 그들은 소스 생산을 베네타노바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실직한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로써 난민들의 고용 기회를 만든다. 나중에 카즈야와 리시아 사이의 사적인 순간에 카를라가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 메시지이다. 알버트가 카즈야와의 비공개 회의를 요청하며 혼자 오라고 지시한다. 그는 알버트와 엘리샤의 방에 도착한다. 알버트는 그의 성공적인 군사작전과 아미도니아 병합을 축하하며 그가 4월에 왕이 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이룬 성과라고 말합니다. 그는 카즈야가 여러 차례 알버트와 만나려고 했지만 그가 연락을 피하는 것을 보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알버트는 이제 카즈야의 모든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힙니다. 카즈야는 마음속에 맺혀있던 3가지 긴급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왜 알버트가 그렇게 쉽게 왕위를 포기하고 카즈야가 그의 딸과 결혼하게 허락했는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둘째, 조직 하민이 그의 계획을 위해 배신자로 행동한 결정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카즈야는 알버트가 왜 그동안 자신을 피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알버트는 먼저 카즈야의 모든 질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평범한 왕이 영웅을 소환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영웅의 뛰어남에 감명받은 왕은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영웅은 왕국에 이익이 되는 여러 개혁을 시행했지만 부유하고 강력한 귀족 계급의 분노를 샀다. 부유하고 강력한 귀족 계급의 분노를 샀다. 귀족 계급은 영웅이 왕국에 위협이 된다고 왕을 설득하려 했다. 왕국에 위협이 된다고 왕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왕에게는 영웅의 재능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군 장군이라는 충성스러운 친구가 있었다. 재능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군 장군이라는 충성스러운 친구가 있었다. 장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의 압력은 점점 심해져 결국 왕은 영웅을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영웅은 그 후 군 장군이 거주하는 도시에 피신했다. 왕의 결정은 왕국 내 분열을 막기 위한 시도였다. 같은 해 오랜 원한을 품은 이웃나라가 왕국을 공격했다. 왕국을 공격했다. 군 장군은 적군과 맞서기 위해 부대를 파견했다. 동시에 마치 전략적으로 계획된 듯 귀족 세력도 공격을 개시했다. 반란이 일어나 군대는 두 전선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잔혹한 전투 끝에 장군은 전사했고 성은 함락되었으며 영웅도 그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다. 곧 적군이 수도를 포위했다. 왕은 자신의 행동이 이 참사를 초래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알버트가 이야기를 마치자 카즈야는 그가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사건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충격을 받았다. 알버트는 놀라운 진실을 밝힌다. 그는 독특한 마법 능력을 통해 이 사건들을 보았다. 엘리샤는 기억을 과거로 전송하는 어둠의 마법 능력을 지녔다. 수도가 함락될 때 왕비가 이 능력을 사용해 과거의 자신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본질적으로 시간 도약을 실행한 것이다. 이것이 알버트가 이런 미래 가능성을 미리 알게 된 방법이다. 알버트는 이 정보를 곧장 고드 카민에게 전했고 그는 즉시 그리고 확고히 그 계획을 지지했다. 이 설명을 공유함으로써 알버트는 카즈야의 모든 남은 의문들을 포괄적으로 해소했다. 카즈야는 성이 함락될 때 리시아의 운명을 묻는다. 알버트는 리시아가 영웅이 해고된 것에 분노하여 렌달성으로 그를 찾으러 갔다고 밝힌다. 귀족의 공격 중에 리시아와 영웅 모두 전투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알버트는 원래 시간선에서 카즈야가 지금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영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리시아와의 약혼이 모든 것을 바꾸었고 그에게 상황을 변화시킨 촉매제인 잼스톤 캐스트를 사용할 권리를 주었다. 이 캐스트를 통해 그는 현재 거의 모든 동료와 지지자를 성공적으로 영입했다. 알버트와 그의 아내는 수도를 떠나 비밀 장소로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다. 그는 진심으로 카즈야에게 리시아를 돌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카즈야는 흔쾌히 약속한다. 떠나기 전에 카즈야는 희망의 빛을 보여주며 리시아와 그의 대체 자아가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한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살아남아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리시아와 깊은 순간을 나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즉시 결혼하고 싶다고 표현한다. 그들은 포옹하며 하늘을 밝히는 불꽃놀이와 함께 새해의 도래를 알린다. 새해가 시작된다. 나중에 카즈야는 친구들과 약혼자들 그리고 동료들을 모아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